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자, 미래한국당 신원식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F-35 유사시에 보면 이제 북한을 갖다가 공격할 수 스텔스기죠. F-35가 좀 청주 비행장에 주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청주 비행장이 청주 비행장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 보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지도하에 지난달에 보면 뭐 에이트캄스, 북한판 에이트캄스,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이스칸데르를 갖다 북한식으로 만든 그래서 뭐 4종 세트를 갖다 완성해서 언제든지 보면은 이 청주를 비롯한 이런 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팩3라고 그러죠.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다 긴급히 청주에 집중 배치했다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야, 이게 보면 지금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좀 국민들이 사실 너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만 저 북한은 언제든지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그 앞서서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 공중 우리가 이 공중전은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의 뭐 4종 세트로 만약에 공격하게 되었을 경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또 두려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청주 비행장을 만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는 북한이 이제 핵을 쓰면 무력화가 되겠죠. 한꺼번에 폭발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미 동맹이 살아 있으면 핵 보복을 받으니까 재래식으로 많이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레이더 관제탑을 부신다든지 경락고를 정확하게 부시면 되는데 북한의 정밀 능력으로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활주로를 파괴한 겁니다. 활주로는 넓으니까 지역 파괴. 아무데나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감소라는 뭐냐면 자탄이 내려서 쭉 내려오면서 콘크리트 파괴 능력이 있는 특수탄을 쓰면 활주로의 깊은 흠집을 여러 군데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 못 뜨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복원하면 또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F-35를 파괴하든지 핵 또는 재래식탄을 이용해서 또는 F-35가 파괴가 안 되다 뜨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4종 세트를 가졌는데 그걸 막으려면 핵을 쓰든 재래식 탄두를 쓰든 미사일 자체를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3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4종 세트 개발한 것들은 핵탄두 목적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 재래식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중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래한국당 안보정책 1번이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국민의 편안한 일상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양농계 핵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 좋죠. 북핵에 대응하는 건 크게 우리 국민 여러분 4가지 분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열별로 북한이 아예 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비핵화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나 고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뭐냐면 협상을 통한 비핵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영변 원자를 우리가 폭발할 계획도 하고 했잖아요. 94년도에. 클린턴 정부 그때는 북한의 핵에 관련된 시설들이 몇 군데 없으니까 가능한데 지금 무기화가 진행이 돼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물리적으로 비핵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이렇죠. 우선 경제 제재를 거의 경제 봉쇄 개념으로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 질식 상태. 여기는 반드시 중국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뒷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압박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을 용인해서 저는 허용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핵을 시진핑이가 해결 못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입을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 나토의 것은 소연방의 해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포를 느끼면 시진핑은 아마 기름도 잠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그대로 뒀다간 내가 옛 소련의 운명과 같아지겠다는 공포가 엄습하게 되죠. 그렇게 북한하고 중국이 동시에 핵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겠다는 조건을 만들면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 봉쇄, 그거라도 버티면 군사적 공격까지를 고려한 이런 모든 옵션은 김정은이가
협상에 나오는 거죠. 네.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더 험한 꼴로 나오니까 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협상력이 있을 때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김정은의 전략적 결심을 바꾸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면 비핵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 여러분. 북한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달려있다. 아직도 기회의 창이 닫혀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미가 한 번도 그런 조건을 만든 적이 없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유리한 환경을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단 말이죠. 자,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아까 신장군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 아직도 뭐 2년 남았습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집권하자마자 강경화 장관 보내갖고 쓰리노. 그러니까요. 쓰리노 해갖고 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다음에 MD 체제 편입 안 하겠다. 한미일 방위 협력 체제 갖추지 않겠다 얘기했고 얼마 전이죠. 짜파구리 드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한테 전화 걸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어려움이 왜 우리의 어려움이라 그랬던 사람이 앞서 우리 신장군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결국 방법은 뭡니까? 결국 2022년 3월에 있는 대선에서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보수 우파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 우파가. 예. 근데 이게 참 말이죠. 네. 우리가 정권만 바꾸기만 하면 네. 북한이 사실은 그전에도 핵을 개발했습니다. 50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네. 93년 3월 20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렇죠. 왜 그렇게 북한이 했느냐? 91년 12월 25일 날 소련방이 해체됐죠. 중국은 개혁 개방에 나서니 네. 이제 고리무원을 느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안 됐는데 지금 되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까지 위협을 하니까 처음으로 미국도 더 이상 북핵 문제를 이거를 그냥 옛날처럼 립 서비스만 하고 소위 전략적 인내로 유식한 말로 예. 하기에 너무나 북핵 위협이 심각해졌다. 두 번째는 예. 북한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예.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2011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피보트 아시아 네. 회기, 예. 2011년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오바마 정부가 공식화했는데 네. 여기에 TPP 같은 소프트한 경제 외에는 예. 안보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못한 것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때 아프간이나 이라크 문제가 네. 계속 진행형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5년 타결된 소위 이란의 핵협상이 가장 큰 화두였고요. 네. 그 다음에 2014년 같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네, 네. 2011년, 12년 제스민 혁명에서 카다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 이쪽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 2017년 네.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함께 그런 이슈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섞은 얘기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우리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정권만 똑바로 하면 네. 드디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나아가서 본질적인 비핵화의 핵심인 북한 정권의 소위 레짐 체인지, 네. 중국의 부상의 좌절,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소위 동기, 인센티브가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어요. 아, 굉장히 우리 신원식 장군의 특견입니다. 예. 보니까 그동안은 북한이 뭐 핵을 개발하든 말든 설마 아니 지들이 무슨 그다음 뭐 등에 지고 미국까지 오겠어? 미국한테는 위협이 아니었죠. 강 건너 불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미국 보면 뭐 자기들이 뭐 무슨 고각 발사를 해갖고 뭐 넘길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협박하다 보니까 미국도 야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 WTO 체제에 네. 중국 갖다 쓱 야 너 우리 같이 놀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 정보 다 빼가 뭐 빼가서 이제는 어이 미국 너 뭐 좀 그동안 좀 놀았다는데 너 길 좀 비켜. 이게 좀 중국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옛 소련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는 네. 군사적 수단이나 이런 압박 수단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 소련이나 동구권은 네. 자유사회에서 미국하고 통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세계. 그 그 대신 하나 딱 그 단점이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재정의 70%를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저유가 정책으로 해서 네. 1,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73년 4차 중동전쟁 전에는 배럴당 2.5달러 하는 것이
80년 42달러로 올라 치솟았거든요. 예. 이것을 저유가로 해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개발하고 예. 10달러로 떨어뜨려서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자 중국은 네. 지금 자유세계로 나왔어요. 그 중국은 참 뭐랄까 웃기는 나라인 게 체제는 공산 독재 체제인데 경제 체제는 또 자본주의 그러니까 얽혀 있어요 지금. 그 미국의 특히 민주당이나 약간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네.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자유세계와 증가를 시키면 네. 중국의 정치 체제나 중국의 안보 정책이 상당히 친미적일 줄 알았죠. 그리고 소프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그 대신 네. 하나 유리한 점은 뭐냐면 중국은 78년도 개혁개방선언하고 79년도 미중 수교 이후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0년대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불구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세계 GDP, 총액 GDP에 12조 달러 넘고 미국이 21조 달러니까 네. 미국의 60%인데요. 네. 세계 두 번째 GDP가 부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용이 있어요. 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통상, 환율, 달러 패권 이런 데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 강제력을 발휘하기 전에 네. 그 체제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정치까지 전이될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 나오고 철저하게 장벽을 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제 미국이 강제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게 통상전쟁의 핵심이다. 그게 화웨이 전쟁의 핵심이고요. 그럼요. 그게 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얘기가 좀 뒤로 갑니다만은 7, 80년대 미국은 네. 적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안보적 적은 소련이었고요. 네. 경제적 경쟁자인 적이라기보다 라이벌이죠. 일본하고 EU죠. 그렇죠. 그건 뭘 했습니까? 85년 프라자비로 갑을 올려서 N고를 3배를 올려서 일본을 공동화시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시장을 하지 않을 때는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프라자비 한 방으로 태평양 전쟁 때 B-29가 두들겨 부신 일본 공장보다 100배 되는 공장이 더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러 패권이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걸 마지막에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네. 비핵화의 조건은 네. 사실은 대외적인 여건은 성숙됐다고 저는 봐요. 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문재인 정권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하는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만 인도 태평양에 들어가주는 대신 내 일본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다오. 네. 이게 안보 분담에 서로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국민 여러분들 그런 정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비핵화될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2022년에 자유우파가 이제 정권을 다시 여기 되찾아오면 지금 전에 신장국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핵화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핵화는 물론 그런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네. 100%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가 그 과정은 외교적인 노력은 하면서도 국방적으로는 뭐냐면 네. 비핵화가 실패했다고 아예 전제를 두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준비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제를 갖다가 이제 비핵화 협상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그다음에 각기 전략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1번 전략. 비핵화는 주로 이제 외교가 주수단이 예. 될 것이고요. 예. 국방은 그 외교에 유리한 협상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주로 이제 국방 쪽의 주수단이고 외교는 보조적인 네. 수단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핵을 북한이 갖고 있더라도 쏘지 못하게 하는 것, 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전문용어로 억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억제. 그럼 가장 좋은 억제가 뭐겠어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현실적으로 당장 없으니 우리도 핵을 가지고 미국 핵을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한다든지 예. 그 외에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막강한 핵이 있는데 감히 김정은이 못 쏘겠죠. 네. 또 이건 또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나토와 같은 핵 공유 체제가 오면 네. 시진핑은 뭘 느끼냐면 전 세계 미국 동맹 중에서 나토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네. 나토는 집단 안보기구고 우리는 단일 국가. 그렇죠. 한미 상호 각 2개 국가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되면 집단 안보 기구로 바뀌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쭉 늘어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컨텐츠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동맹하고는 미국이 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나토하고만 공유합니다. 현재 그렇죠. 그럼 우리 인도 태평양이 아시아판 나토로 점점점 짜져 나가고 네. 핵을 한국하고 하면 일본도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미일이 되고 보니까 시진핑이 보면 완전한 나토가 출범하네. 나토의 것은 우리도 소련하고 같은 형편으로 예. 중국도 양자간 남북이 또 다른 문화고요. 네네. 적어도 이 자치구 중에서 네. 내몽고 지역은 중앙화 되어 있어요. 그 예.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우리가 잘 아는 신장 위구르하고 티베트 자치구는 예. 분리도 그 시장 서장이라고 그러죠. 서장. 그다음에 티베트. 그렇게 되면 이거 모양새가 네. 이 소련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일당 독재가 붕괴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시진핑이가 벌써 한미 핵공유 체제가 출범하면 네. 벌써 이게 이거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일단 이게 억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억제 이제 첫 번째가 한미 이 동맹에 강화하고 핵 공유를 포함하는 거고 네.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이 솔직히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군이 뭔가를 우리 자체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핵이 아닌 첨단 전력을 가지고 억제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네. 정상적인 국가는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왕조 국가예요. 예. 김정은의 목숨이 북한 주민 수백만 수천만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김정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도 네. 총폭탄 정신으로 최고 존엄을 옹이하겠다고 우리 수백만 죽어도 김정은만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감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참수 전략이라고 그러죠. 참수작전. 예,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첨단 정밀 미사일 이런 것들에 예. 이런 걸 만일 갖추면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수도권에 핵무기를 쏘아서 네. 1000만을 만일 위험에 빠뜨린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가 죽는 건 확실해. 100% 죽어. 그럼 못 쏴. 못 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북한이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네. 대량 살상 파괴를 하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대량 살상 파괴를 하는 미국의 핵무기와 네. 김정은과 그 일파를 정밀 제거할 수 있는 첨단 그 재래식 비핵 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네. 북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완전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억제, 그다음 두 번째가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억제인데 네. 한미 동맹으로 해야 될 게 있고 한국이 핵이 아닌 전력으로 첨단 전력을 갖는 방법.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네. 한미 동맹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러시아 핵 네. 국가로부터 살아야 되니까 예. 핵 잠재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잠재력. 당장은 우리가 핵무기 수단하면 네. 원전부터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3 내지 5% 농축 우라늄을 네. 되게 수입했었는데 그 네. 수입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국제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통상국가라 그거 망해요. 예.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네. 다른 거는 다 돼 있어요. 인프라가.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 플루토늄을 지사에 녹여서 뭐 예. 속된 말로 약간 이 꼬무쳐둔다고 그럴까? 예. 감추든 그런 양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가장 우라늄을 생산하는 농축시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네. 사문화시키고요. 네. 농축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산업적인 이유로 다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원전이 25개인가 되는데 네네. 원전 20개 이상이면 차체 농축시설을 갖는 게 경제성이 높습니다. 예. 일본은 55개인데요. 네. 농축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시설을 가진다든지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을 다시 개정해서 재처리 기준을 높인다든지 네.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요걸 핵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는 이 세 가지 수단이 있다 크게 보면 네. 나머지 또 있겠지만 이게 있고요. 시간상 예. 요까지 하고 할까요? 19분인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그다음에 이제 핵에 대해서는 끝내놓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이거. 네. 두 번째는 아까 말하는 이제 억제가 실패해서 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발사대기는 지상에서 부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상에서 발사 못하면 공중에 날아와서 떨어지기에 맞추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이제 MD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디펜스.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발리틱스
미슬 디펜스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네. 그 아까 패트리어트 이런 겁니다. 네네. 그럼 어쨌든 우리 땅에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군사적 대응, 킬체임 및 MD.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최소가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떨어졌다. 예. 그럼 핵무기 떨어지면 우리 다 죽는 거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대응만 갖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그런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네. 핵무기가 뭔지도 몰랐죠. 목조 건물이었고 네. 아마 방사능이 뭔지도 몰라서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핵무기를 압니다. 그러면 핵무기의 살상력은 세 가지로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폭파하자마자 1억 도 이상 열이 발생해요. 열. 자, 열이 확 벗어나가면 앞에 산소를 확 빨아들이겠죠. 폭풍. 그리고 50에서 100 초속 100m 이상의 어마어마한 폭풍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폭풍이 지상의 먼지를 버섯구름 형태로 올려서 광범위한 낙진이 돼요. 예. 자, 이 세 가지를 피하면 살겠죠. 이 그러니까 열과 폭풍과 낙진.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네네. 뭐 기간은 짧은 순간. 네. 낙진은 좀 한 몇 시간 동안 퍼져나가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은 어디 있으면 지하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은 흙을 투과를 못해요. 그 다음에 폭풍, 토네이도 영화 보시면 지하에 있으면 살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구멍이 있으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차폐문이 있어야 되겠죠. 차폐문이 있는 지하 시설은 완전히 됩니다. 네. 그다음 낙진. 네. 낙진은 흙 90cm, 콘크리트 30cm, 예. 벽돌 40cm를 투과를 못합니다. 우리 지하철에 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차폐문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국토가 조그만 스위스인데요. 네. 스위스는 국민의 113%를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어요. 네. 근데 그 대부분 지하를 파야 돼요. 예. 그때 스위스 인구가 우리가 7분의 1인데요. 그때 10조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7배니까 70조. 70조죠. 예. 근데 그 10조의 대부분의 돈은 80%의 돈은 토목 비용이에요. 예. 알프스 산맥부터 굴을 다 팠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 빼놓고 서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 전부 다 지하 시설이 있잖아요. 있죠. 집 안에도 있고, 예.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군요. 많군요. 예. 그다음에 뭐 지하 쇼핑센터, 네네. 지하철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만 차폐문만 설치를 하면 네.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사능인데요. 네. 방사능이 2주 후면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연정화. 그럼 사람들이 후쿠시마는 계속 그 방사능 나온다는데 거기는요. 원자로가 깨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나오니까 1년, 12달 방사능에 노출된 거고요. 핵무기는 꽝 터졌다가 2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네. 방진복을 입으면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핵무기가 터지고 난 뒤도 열과 폭풍이 적어도 1시간 정도 이내에 지나가고 난 뒤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군인이나 공무원은 방진복을 입으면 낙진으로 보호를 받고요. 그렇겠죠. 한 3, 4일 이렇게 지나면 엑스레이 피부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노역자처럼 예. 완벽한 상태가 되면 2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 2주 기준으로 수도, 전기, 지하시설에 다 연결하고 네. 갖추면 돼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지하실 공간은 그냥 지하 공간이 아닙니다. 지하철도 다니고요. 쇼핑센터도 네. 운영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각 건축법을 반영을 해서 네. 앞으로 지을 때는 스위스 같은 데 가면 각 지역마다 방공호 지하 안에는요. 네. 그 서재예요, 대부분. 집단은 뭐 지하 카페 만들고 지하실에 뭐 카페 노래방 뭐 카페 얼마나 많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아파트 집단 공동 거주구역도 네. 그 아이들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예. 아파트 주민의 커뮤니티 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환기장치하고 네. 그 전기하고 이런 거 들어와 있을 테니까 예. 차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하면 거의 국민이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어차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이고 상당 기간 살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핵이 비핵화시켜도. 그렇죠. 시진핑이가 큰 소리를 쳐도 너 해봐라 그러면. 좋아. 내가 우리 다 막아낼 수 있어. 그 네. 대신 우리가 잠수함 하나 발해만이나 집어넣어서 네. 우리 핵무기가 없다더라도 EMP탄 같은 거. 네네. 북경 하나는 원시 상태. 모든 컴퓨터, 통신, 은행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타게 만들 전자기탄을 만들어서 기다릴 테니까 그래 우리를
몇백만 원 네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것도 다 막아낼 수 있어. 3, 4중 방. 국토가 장하니까. 혹시 실수로 우리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대신 네가 북경 하나는 원시 상태로 돌아가서 그게 중앙은행들 인민은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모든 사람이 은행 장구는 없어져서 너 경제 대란 나서 나라 망할 거야. 어떻게 할래? 한국 사람 몇백만 원을 죽여서 얻는 이득보다 너그 나라가 모든 경제가 붕괴되는 거 가하고 비교해봐.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핵 대응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한테도 우리가 감히 삼천리 강터에 단 한 발도 위협을 못하도록 한 걸음도 위협을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력은 우리 정치만 제대로되면 우리 여건상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합니다. 돈 오는 문제 하나 하면 제가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 방공시스템 가서는 20조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사일 방어망 기존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3, 4중 방어망으로 우리 나라가 작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처럼 넓은 나라보다는 우리 철벽 방어망, 일본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발도 안 떨어지도록 그 촘촘한 망을 만드는데 기존 가는 거에 한 5조 정도만 투입하면 그러니까 25조만 있으면 당장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그 전력 건설하면요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은 우리 후손들이 중국, 러시아들의 무도한 요구에 의해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25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건설할 때 21조 70년대 재원을 만들어서 90년대까지 그 돈이 쭉 운용됐어요. 그때 방위성금, 방위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때도 만들었는데 그때 21조가 얼마나 커요. 지금 22조? 제가 그런 말까지 안 됩니다. 누가 정부가 제대로 세우면 지금 뭐 100조 뿌린다면서요. 아니 뭐 100만 원씩 주고 뭐 문재인 100조 뿌린다면서요. 아니 우리 자자손손 살고 아까도 말씀드린 첨단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관련 기술도 발전시키는데 방위성금을 25조 구도도 저도 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신원식 장군 모시고 북핵이 보니까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 아까 비핵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억제 대응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억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 억제 대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북한뿐 아니라 우리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보면 동맹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전제하에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갖다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이번 선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선거에서 사실은 이거 여길 찍어달라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건 또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보수 정권, 자유우파 정권도 국방 안보 이런 데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들어섰던 정권들은 관심이 좀 덜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장 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가능하리라 보고 또 이게 다 산업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새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국방 산업 있잖아요. 적어도 금융 IT보다는 일자리 유발 계속 훨씬 높습니다. 당연하죠. 다 먹고 살고 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방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국방비 증가시키면 봉급 오르면 밖에 나가서 소비할 거고요. 그 우리 건설한다고 무슨 뭐 저 방위산업 키우면 다 고용되고 훨씬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첨단 군사 기술들을 갖다 우리가 계속 독자적으로 우리가 국산화해 나간다면 거기 파생되는 그 어마어마한 산업 연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자면은 지금 군을 갖다가 안보를 갖다가 큰 사갈시하고 중국의 비유 못 맞춰서 안달하고 있는 이 좌파 정부 또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한 좌파 정부 갖고는 안 되죠. 반드시 하고 그다음 우파 정권이 잡더라도 이 올바른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시, 그 다른 정책과의 조화 이런 걸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밖에서 뜯어서 안 되고 뭐 미력 하나만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같은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입후보하게 된 이유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저 신원식 후보, 신원식 장군을 갖다가 저 보면 국회에 당당히 입성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당 수표 어디에 찍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이랍니다. 자, 신장군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